수원대학교 재테크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교재를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갖고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교재 제1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장은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 지표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 타이틀로서는 경제의 순환과 금융에 관한 내용과 주요 금융 지표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서는 경제의 순환 방식과 이를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 금융 지표의 의미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의 연관성을 통해서 금융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되고 금리와 환율, 주가 등의 금융 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환율, 주가 이런 이 금융 변수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08년에 글로벌을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실물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금융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 한번 우리가 생각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일들입니다. 자, 금융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경제의 피다. 우리 몸에 인체에서 피가 잘 돌지 않으면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듯이 경제에도 금융이 잘 돌지 않으면은 금융이 경제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의 순환과 금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주체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세 가지가 있고 외국에 한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가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소위 직장이나 사업에서 돈을 벌이는 가게가 있고 우리 주식회사 등등의 기업이 있고 이 가게와 기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는 정부가 있습니다. 가게, 기업, 정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외 이 네 가지가 네 가지의 경제 주체가 됩니다. 경제 주체의 네 가지 가면은 가게, 기업, 정부, 외국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게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 급여를 받고 또 가게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게와 정부와의 관계는 가게는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내고 그럼 정부는 정부 보조금이나 수혜금 등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법인세 등 이렇게 세금을 내면은 정부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일련의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과 가게와의 관계를 보면은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게에 제공하고 그리고 가게는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을 하면은 소득을 기업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받은 소득을 갖고 다시 소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상업적 유통이라고 볼 수 있으면은 자, 기업이 가게에 준 그 소득은 가게가 받아서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 등등 맡기기도 합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금융적 유통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통에는 상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금융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금의 중개, 그리고 거래 비용 절감, 그리고 위험의 전환, 그리고 투자 기회 제공,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가 자금의 중개, 둘째가 거래 비용 절감, 셋째는 위험의 전환, 마지막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의 중개라는 개념은 여유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금자들이 쭉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은 그걸 모아서 금융기관은 필요한 자금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수단으로는 리스크라는 개념은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 영어 사전에는 위험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으로 번역하면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불확실성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을 하지만 그냥 리스크 그 자체로 이해하면 돼. 불확실성 정도로. 자, 리스크라는 개념은 리스크를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해주고 파생 상품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danger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은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갑자기 자동차가 사고 나버리면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 위험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기회 제공은 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맞은 투자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금의 중개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은행은 가게 등이 저축한 돈이 필요한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금융중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금의 중개입니다. 자금의 중개는 자, 중개를 해줄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도 신용 평가를 해보면은 트리플 A부터 저 D까지 여러 등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신용도를 평가해보면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가는 금융기관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적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여러분들이 높이는데도 여러분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돈이 가는 게 좋을까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가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이자가 적정한 이자일까?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도 1% 내외받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얼마를 몇 년간 해주는 게 좋을지 얼마 동안 빌려주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런 것도 금융기관들은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장기간 빌려줬을 때는 그 사람의 신용도가 갑자기 하락해버리면 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절감은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거래를 금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거래, 전자상거래 등으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외국과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거래 비용 절감하는 것도 만약 직접 돈을 갖다 준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계에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건데, 자, 이거는 예금도 하나의 자산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안전한 은행에 돈을 몇 개 놓으면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자, 예금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 예금은 보통 예금이나 저축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고 0.몇% 정도 이자는 나오지만 그거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보험 나중에 저 뒤에 가면 공부했지만 보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고 뭐 제3의 보험 등이 있는데 보험도 우리 생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펀드. 자, 우리 나중에 펀드 공부를 하겠지만 펀드라는 개념은 투자 기구를 우리가 펀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에는 펀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집합 투자 기구로 그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자, 그럼 적금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약간의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저축 수단으로서 매달 얼마씩 그 적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은 적금은 미리 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12개월, 24개월 해가지고 계속 이어놓으면은 그 목돈이 생기면 한 달에 20만 원씩 적금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1년이 지나면 240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24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붙으면 그때는 그 목돈이기 때문에 한 방에 정기 예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됩니다. 주택도 우리가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 기회 제공이라는 것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처를 제공해 주고 자신에게 알맞는 투자 형태를 선택 가능하게 해주고 장기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돈을 공급해 주는 이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 위험 관리 수단. 교수님이 아까 전에 리스크와 위험의 차이는 얘기를 했죠. 그 danger 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고 리스크는 위험으로 번역하면은 우리가 의미를 상당히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리스크 그 자체로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해가 잘 안 가면 불확실성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금융이 잘 작동하면은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적절히 분산되거나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기회 제공은 투자 위험을,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다양한 보험을 활용을 해서 가계 등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금융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상태를 보면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지방률이 어떻고 혈압 등이 있는데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금리가 얼마고 환율이 얼마고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금융시장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자, 금리는 뭐냐?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퍼센테이지로 설명을 합니다. 금리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2% 하면 1년에 2%인지 월 2%인지 항상 기간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정확한 코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이자라고 보면은 금리 부담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금리를 이자율로 보면은 금리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550만 원을 받았다면은 이자율은 얼마인가? 1번 10%, 두 번째 연 10%, 셋째는 10. 정답은 2번입니다. 항상 연 단위로 자 50만 원을 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원금 500만 원 더하기 이자 50만 원에서 5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10% 1년에 연 1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격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격이 높을 때는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코카콜라를 봤을 때 비쌀수록 생산을 많이 해야지 생각이 들죠, 그죠? 비싸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적정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자,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자금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자금의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그 만나는 점에서 균형 금리와 균형 자금량이 되는 겁니다. 자, 금리의 변화를 보면은 경기가 상승을 하면은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자, 그리고 가게나 기업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자금 공급을 늘리면은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금이 많이 필요하면은 금리는 올라가고, 자금 공급을 늘리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경기가 상승하면은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자금 공급을 늘리면은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자금 수요가 늘면은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은 금리는 하락한다. 이것도 모든 경제의 법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금리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 자,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정기금 금리가 1% 내외이기 때문에 100억을 넣어놓으면은 1년에 이자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수님이 그 당시 현직 금융기관의 본부장으로 있을 때가 90년대 하반부입니다. 자, 1997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제통화기금인 IMF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IMF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권고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모든 기업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다운을 시키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재무 비율 공부할 때 부채 비율이라는 걸 공부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100%를 곱하는 겁니다. 결국은 부채가 자본보다는 200% 이상 넘지 않게, 그러니까 200%로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을 하든 아니면 부채를 줄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정책 권고 사항은 뭐냐면 고금리 정책으로 가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고금리 정책.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기예금의 금리가 2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어느 집에서 현금 100억을 갖고 있으면 3년짜리 정기예금을 딱 맡겨 놓으면 3년이 지나면 75억이라는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로
살아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 금리가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져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릴 때 아주 저리의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 자본 등이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저리의 자금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면은 금리 차익만큼 인트레스트 마진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내려감으로 환영합니다. 이자가 내려가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나머지 모든 섹터들은 좋아하는 자,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가계와 기업은 좋아집니다.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수요가 적어져서 주가나 부동산은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투자 자본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납니다. 그 해외에 금리가 낮으면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에 높은 이자 등등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가게는 이자가 올라감으로 힘들어집니다. 이자가 올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항상 금리가 올라가면은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있는가 하면은 악영향을 미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가계는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소득이 증가해서 저축도 증가하고 대출이 필요하실 때는 금리에 따라서 대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은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가 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인 물품 수요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외국의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으면은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금의 유입이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건 국제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가장 민감한 하나의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나 경기 및 금융, 외환시장 상황,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를 정합니다. 1년에 8번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정책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얼마냐 보자.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2020년 3월 달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도 갑자기 기준금리를 내리고 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한꺼번에 0.5%를 내려서 현재 기준금리는 0.5%가 현행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0.5%면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아주 저금리, 제로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제로금리 수준 하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본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것인가, 이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출금리도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시장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리인데 기간에 따라서는 단기금리는 1년 미만의 단기자금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단기 금융 상품으로서는 콜, RP, 양도성 예금 증서 등 이게 콜 금리나 RP나 CD의 수익률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장기 금리는 1년 이상 채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면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휴식을 채워 난 후에 2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